학습과 기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박형주 박사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교육원의 박형주라고 합니다. 저는 학습과 기억을 연구하는 그러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여기 보니까 학생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아마도 공감이 될 수 있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아마 앞에 강의들이 조금 힘드셨나 봐요. 좀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아주 되게 장려하고 싶습니다. 이 잠을 잔다는 거는 되게 동물을 비롯해서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이벤트거든요. 물론 상황이 이런 상황일 때 잠을 자는 게 문제긴 하지만은 저희 뭐 동물을 포함해서 그냥 인간으로 통칭을 할게요. 인간은 사실은 이제 기계가 아니니까 사실은 쉬어야 됩니다. 쉬는데 그 쉰다는 것이 우리가 낮에 했던 거 깨어있을 때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쉰다 하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이제 듣고서는 나중에 보시면 그 쉰다는 의미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활동, 뭐 공부가 됐던 운동이 됐던 아니면은 기타를 치고 뭐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하는 모든 활동들은 사실은 외부의 정보 내지는 내부의 정보를 학습하고 그걸 기억하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정보 습득과 저장이라고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학습과 기억은 정보 습득 및 저장을 얘기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미 저장을 한 다음에 쓰지 못하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저장된 정보를 자유롭게 인출하는 것도 역시 학습과 기억의 일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새로운 정보, 그러니까는 저장된 정보들이 뭐 책을 읽었으면 이거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해석하고 다시 자기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것도 역시 그 일부가 되겠죠. 근데 이러한 과정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공부를 하시니까 아시겠지만은 책을 그냥 한 번 본다 다 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학습과 기억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게 어렵고 잘 안 되죠. 뭐 수영을 배운다 치면은 처음에 초급반 가서 수영을 배웠는데 바로 한 번에 되지 않고 몇 개월, 몇 년씩 해야지 몸에 익혀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쓰냐면은 결국은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이제 점차 생각하기 시작했고 노력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뭐 그냥 이렇게 실행하면은 막 자기가 알아서 배우고 그래가지고 현재는 이제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알파고와 같이 이제 사람을 능가하는 그런 적어도 바둑과 같은 그런 복잡한 게임에서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지능까지 만들어냈죠. 그러면은 이러한 그 인공지능이 정말로 사람을 쉽게 능가할 것 같지만은 하지만 옛날에 인공지능을 개발하던 초기에 이미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지능 검사를 하거나 체스를 하거나 이런 복잡한 정말 머리를 막 써야 되는 것들은 인공지능이 정말 컴퓨터가 잘할 것 같은데 아주 단순한 거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말을 배우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를 인식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인공지능이 쉽게 구현하지 못한다. 즉 누구에게 쉬운 일은 로봇이 못하고 로봇에게 쉬운 일은 누구한테 못한다. 그 X라는 존재는 바로 인간입니다. 한스 모라벡이라는 그 인공지능 관련된 학자가 얘기를 한 건데요. 하지만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그런 것마저도 한계를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그냥 단순히 달리기를 하고 점프를 하는 것들도 쉽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협력도 합니다. 문을 못 열 것 같으니까는 문을 열 수 있는 애를 불러서 문을 열고 그다음에 문을 이제 연 다음에가 더 재밌는데요. 문을 연 다음에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먼저 가라고 요청을 한 애한테 먼저 보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문을 꽝 닫지 않으려고 살살 또 닫으려고 노력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이러한 학습을 쉽게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아마도 이제 인간을 곧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명제에서 사실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왜 아직도 그러면 그게 그 많은 노력과 그 많은 자원과 그 많은 머리들이 모여서 왜 아직도 그 따라잡지 못한 그 뭔가가 있지 않을까? 사실은 이거는 우리 신경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무엇이 이 학습과 기억의 생물학적으로 학습과 기억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의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몇 가지 포인트만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고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그냥 이제 저희 그 기사에서 이제 발췌한 건데 한 2년 동안 그 알파고가 이제 그 이세돌 구단이랑 붙기 전에 그 개발하는 동안에 그 어느 정도의 그 시간과 자원이 들었는지 조사했을 때 좀 흐릿해서 안 보이긴 하지만은 약 88억 2년 동안 88억이 들었어요. 1년에 한 40억 정도 뭐 비용 그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엔지니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임금이라든지 뭐 전기값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 대충 한 2년 동안 88억 1년에 한 40억 정도 들었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제 한국인의 2017년 통계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500에서 20만 원 정도 살아가는 데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아주 그 인간이라는 그 생물은 되게 낮은 비용으로도 사실은 어쨌든 이세돌보다 한 번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인공지능 한 번 이길 만한 지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흐릿해서 안 보이지만은 아까 그 표에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사실 그 알파고는 이세돌 구단이랑 이 대전을 하기 전에 이세돌 구단 한 1만 게임 정도의 학습을 했지만은 알파고는 한 10만 게임. 그러니까 10배의 노력을 가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뇌에 해당되는 프로세서가 이세돌 구단은 뇌가 한 개잖아요. 사람 뇌가 한 개니까. 근데 알파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잘 안 보이지만 100개 정도의 그런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뇌를 가지고 10배의 노력을 기해서 그래서 게임을 하고 인간이 졌죠.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량 공세. 그러니까 이게 현명한 방법으로 뭔가 아주 선택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질을 발전시킨 게 아니라 그냥 물량을 때려 넣어서 자원과 시간을 많이 때려 넣어서 어쨌든 간 많이 성장시켜서 인간이랑 똑같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아직도 인간의 뇌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효율적이고 낮은 비용으로 고효율로 돌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체가 기억과 학습과 기억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 아는 대로 하되 시간을 줄이고 뭐 어쨌든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학습시켜서 지능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택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학습과 기억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인공지능에 필적한 정말 새로운 기술의 자동학습 기억 과정이 이제 인간한테 있다는 걸 말씀드릴 건데 학습과 기억을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어떠한 이제 외부의 정보에 해당되는 사물 사건이나 그런 행위나 기술 이런 것들이 우선은 입력이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단기 기억, 작업 기억이라고 한 수초에서 수분 정도만 지속할 수 있는 기억이 됐다가 이것들이 반복이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강도가 세지면은 이제 장기 기억 단계로 넘어가죠. 그 강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장기 기억이 되고 이게 며칠, 몇 년, 뭐 여러분 평생을 거쳐도 할 수 있는 남을 수 있는 그런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이걸 인출을 합니다. 이 기억이 됐던 거를 인출을 하고 그 인출해서 잠시 나쁜 거 역시도 처음에 얘기했던 작업 기억, 단기 기억 장소가 되고요. 그렇지만은 인출됐을 때 기억이라는 게 약간은 좀 뭐랄까 그 불안전하거든요. 딱딱한 폼이 아니라 말랑말랑해지고 이때 뭔가 그 기존 기억과 기억이 형성됐을 때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정보가 입력되는 순간 기억은 살짝 변형이 되고 그 변형이 된 상태로 다시 재강화돼서 다시 장기 기억이 되고 반복되면은 장기 기억이 또 업데이트되고 업데이트되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는 처음에 배웠던 것들이 나중에 보면 달라지는 그런 기억들이 꽤 많은데 그런 걸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정말 뇌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기억이 형성이 되는가? 너무 복잡한 얘기라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축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뇌는 이제 신경세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신경세포들은 마치 전기회로가 연결되어 있듯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회로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회로는 전선 하나로 이제 쭉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서 신호를 주면 여기서 그대로 신호를 받는 손실이 없는 형태로 받겠지만은 신경세포의 신경회로는 이런 그 연접전, 시냅스가 불리는 신경세포가 연접 부위를 통해서 신호가 왔다 갔다 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신경세포의 활성도는 이제 전기적인 그러한 활성도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이 이 시냅스 연접점에 오면은 이 전기 신호가 화학 신호로 바뀌고요. 그럼 화학 물질을 분비하게 되고, 이 분비된 화학 물질이 그 신호를 받는 거기에 그 세포의 수용체를 통해 인식이 돼서 그 화학 신호가 다시 전기 신호로 바뀌는 거예요. 전기화학 이렇게 바뀌죠. 이게 되게 그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재밌는 점은 이제 이렇게 빠르게 전기 신호가 확 가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배양된 신경세포에서 보여주는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전기화학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시냅스가 처음에 이제 신호를 내가 100을 받았는데 다음 신경세포한테 마치 전기회로처럼 100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예를 들어 학습이 됐던 아니면 어떠한 뭐 질병이 됐던 이런 상황이 되면 100이 됐던 거를 1000으로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10으로 낮출 수도 있죠. 이러한 편리함 때문에, 그러니까 신호를 마음껏 증폭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아마도 생물체는 이런 불편함을 감소하고서라도 이런 시냅스를 통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전략을 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럼 학습이 이루어지냐?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시스템은 초파리예요. 초파리의 후각 신경계입니다. 초파리도 기억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냄새, 싫어하는 냄새 구분해야 되니까. 그러면 냄새를 맡으면은 여기 있는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이런 노란색으로 보이는 전기 활성도를 쭉 발생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신경세포에 이렇게 빨간 점들로 표시되어 있는 이 빨간 점들로 표시되어 있는 이 시냅스를 통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죠. 모든 시냅스에 신호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특정 시냅스에만 주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회로랑 틀리게 특정 포인트에만, 특정 컴비네이션으로만 시냅스 활성도가 생기고요. 이 패턴이 그 다음 시냅스에 또 전달이 되고, 그러면은 마지막에 출력세포가 되는, 여기서 말씀드린 출력세포가 되는 애들은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정보에 따라서 거기에 고유한 패턴을 가지고 활성도를 갖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중에는 기억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간략하게 도식하게 해보면은 입력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학습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신경회로는 일정한 수준의 그러한 활성도만을 갖고 있는데, 학습이란 과정을 거치면은 이게 학습된 신경회로만 증가해서 그래서 활성도가 높아졌다. 이게 마치 인공지능이 우리가 지금 택하고 있는 학습된 정보에 의해서 어떤 회로망이 돌아가면은 거기에 따른 그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전략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처음에 이제 학습하기 전에 신경회로랑 비교했을 때 학습한 다음에는 이제 특정 정보에 해당되는 신경회로망만 활성화됐겠죠. 그리고서는 이 증가된 신경망의 활성도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기억을 끄집어내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랑 연관되어 있는 내용은 과연 이렇게 반복된 학습, 노력을 막 다하고 계속적으로 막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하냐는 거죠.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어디서 독서실에서 이제 책을 읽고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요 공부한 내용에 의한 신경회로망의 활성도가 증가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벌어지는 현상은 이거죠. 내가 공부할 때 꼭 보면 옆에 자리에 누가 하는지 꼭 신경이 쓰이고, 그 다음 이상하게 냄새나 소리에 민감해지면서 아무튼 뭔가가 아무튼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정말 쓸데없는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정보들이 실제적으로 노이즈가 됩니다. 잡음이 되죠. 잡음이 돼서 잡음 레벨이 올라가고, 그러면 내가 학습한 정보와 잡음과 구분이 불분명해지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내가 기대했던 상황보다는 결국 내가 오늘 뭘 공부했고 다음날 기억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워낙에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고
그 노출된 정보를 학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뭘 학습하더라도 다른 학습 양 때문에 영향을 받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는 뭐 내가 가족들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가족들과 같이 아주 예쁜 카페에 가서 아주 맛있는 그런 음료를 먹었는데 이게 뭔지는 잘 안 보이겠지만은 기억으로 봤을 때는 라즈베리가 들어간 요거트와 뭐 시리얼이 있는 그런 아주 맛있는 음료였어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겠죠. 아, 내가 맛있는 어디 카페에 가서 뭘 먹었어. 했는데 사실 그럼 그 친구가 물어볼 때 뭐 먹었니? 그럼 어떤 건지 설명해 줘 그러면은 그걸 떠올리려고 할 때 사실은 그 옆자리에서 먹었던 맛있는 다른 메뉴, 그리고 내가 사진 찍었던 기억, 그리고 그 카페 인테리어, 그리고 그 옆자리에 막 커플들이 막 되게 재밌었던 모습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무슨 음료야라고 정확하게 얘기 못 한다는 거죠. 사실은 원하는 건 이거였는데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 이 잡다한 정보들을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생체는 이걸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로부터 내가 중요한 걸 어떻게 선택적으로 저장하는가. 이게 생물체가 선택한 거가 바로 이 수면입니다. 여러 이제 전략들이 있겠지만 수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걸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실제로 수면이라 하면은 그냥 우리가 지금 여기 많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 잠을 자는 것이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뇌는 신체는 뭔가 활성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론 깨어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은 일정한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뭔가 그 주기를 보이는데 우리가 슬립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수면 주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그냥 머리만 측정해서는 불가능하고요. 그다음 머리의 뇌파와 그리고 근육 움직임, 뭐 호흡량, 체온 등등 이런 심박수 이런 것들이 모두 합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센서들을 몸에 붙여야지만 수면 주기가 측정이 가능하죠.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그 스마트워치하고 여기 있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서도 사실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서요. 이러한 여러 가지 센서들 통해 저장된 정보를 통해서 이 앱을 통해서 사실은 이러한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은 전체적인 이런 슬립 사이클은 되게 비슷하게 측정이 되고요. 심지어 코를 언제 골았고 몇 시간 골았고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평균적으로 뭐 몇 시간을 잤는지 당이 나오고. 그랬을 때 이 수면에는 크게 세 가지 사이클이 있는데 첫 번째로 깨어있는 상태, 잠을 자기 직전이라든지 자다가 깬 상태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깨어있는 걸 각성 상태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이때는 뇌파가 되게 이제 깨어있을 때는 신경 세포들의 활성도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잡음이 많이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짜글짜글하게 아주 높은 빈도수의 신경 활성도가 이렇게 보여지고 당연히 근육들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으니까 근육 활성도도 이렇게 높은 빈도로 측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깊은 수면, 우리가 그때 측정되는 뇌파는 정말로 느린 이런 파형처럼 측정이 된다고 해서 서파수면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서파수면 단계, 근육의 활성도가 거의 없죠. 그 다음에 렘수면, 잘 아시겠죠? 이 렘수면 단계에서는 깨어있을 때랑 뇌파는 비슷하게 아주 높은 빈도로 발견되지만은 근육은 정지되어 있는 그러한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수면하는 뇌는 이때 뭔가 이제 학습과 기억에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되게 간단한 그런 휴먼 스터디인데 깨어있는 사람한테 어떤 학습을 시킵니다. 물체를 기억하게 하죠. 그리고 그 순간에 냄새도 같이 기억할 수 있게 냄새도 뭐 장미, 고장 이런 걸 뿌려줬다 칩시다. 그리고선 잠을 자요. 그러면 잠을 잘 때 사실 아까 이런 센서들을 막 붙이고서는 깊은 잠을 잘 때, 뭐 얕은 잠을 잘 때, 깨어있을 때 다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죠. 그때 선택적으로 깊은 잠을 잘 때랑 얕은 잠을 잘 때, 그리고 깨어났을 때 학습했을 때 그 같이 뿌려줬던 냄새를 같이 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깨어난 다음에 다시 테스트 해보죠. 이 물체를 잘 기억했는지.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잠을 잘 때 냄새를 뿌려주면은 그게 뿌려주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기억을 증가시킨다는. 그래서 뭔가 잠을 잘 때 학습과 기억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동물을 이용해서 똑같이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에서도 여기서 이제 렛을 이용해서
운동학습을 시킵니다. 이 동그란 메이즈를 막 달리게 하죠. 그러면 이게 보시는 것처럼 각각 뇌 부위에서 신경세포의 활성도를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깨어 있을 때랑 자고 있을 때 활성도 패턴이 매우 비슷합니다. 다른 뇌 부위에서도 달릴 때 이제 각각 이제 선택적으로 활성화되는 그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들이 잘 때도 똑같이 이렇게 저절로 리플레이가 되는 거죠. 또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잠을 방해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광유주랑이 됐던 뭐 약물을 이용해서 특정 잠의 그런 슬립 사이클, 그러니까 뭐 얕은 수면, 깊은 수면을 억제시키거나 아니면은 잠 깊이 못 자고 계속 중간에 깨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잠의 길이가 길더라도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빠르게 넘어가자면은 수면 학습이, 그러니까 수면이 어떻게 자동 학습을 발생시키는가. 현재까지 알려진 그런 연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각성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들이 입력이 되면은 이때 학습에 의해서 특정 신경 회로망이 증가하는 것은 이제 이미 다 아시겠고요.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노이즈에 해당되는 여러 다른 정보들이 섞여서 사실 내가 학습한 내용들이 그 신호차가 잡아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근데 깊은 잠에 들면은, 그러니까 잠이 들면 깊은 잠이 됐다가 낮은 잠이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까 슬립 사이클로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깊은 잠을 잘 때, 그러니까 슬로우 웨이브 슬립 때는 이 노이즈가 선택적으로 이제 낮아지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낮아진 상태에서 렘 수면이 되면은 다시 올라간 정보들이 더 증가될 수 있게 내재적인 그런 러닝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 원리는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너무 복잡한 거라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이 서파 수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파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게 올라갔을 때 정보들이 학습에 관련되지 않은 정보들은 다 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죠. 다 낮추는 그러한 시냅스 기능들이 작용하는 걸 알려져 있고요. 흥미롭게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학습에 관련된 신경 회로망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총량은 변하지 않지만 주변의 것들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신호대 자극비율로 봤을 때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되고요. 그래서 학습화된 신경망만 살아남는 것이 이제 서파수면 때 하고 그 다음에 렘 수면이 되면은 렘 수면은 그냥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학습하는 것처럼 활성화된 신경 회로망끼리 서로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자기네들끼리 강화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알려져 있고 또 다른 메커니즘으로는 사실 기억도 한 뇌의 한 부분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백업본을 마련하듯이 뇌의 여러 부위에다가 뿌려주거든요. 그런 백업본이 많아질수록 사실 기억의 양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다른 백업본을 만들기 시작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경망으로 신호를 보내고 이것이 다시 또 학습화돼서 다시 또 이제 증가된 신경망이 돼서 결국은 기억 관련된 뇌 영역 연결도가 증가함으로써 그래서 기억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됩니다. 수면 이후에는 당연히 이 증가된 신경 회로망 때문에 잘 인출이 되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사실 처음에 이 음료를 기억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여러 다른 정보들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지고 불분명해졌던 것들이 나중에 점차적으로 서파 수면 동안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렘 수면 동안 이것이 강화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동학습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래서 다음날 일어났을 때 좀 더 선명해진 기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막 그 뇌를 많이 써야 되겠다, 두뇌를 풀가통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를 많이 써야 되겠다는 그 의미가 내가 노력을 많이 가겠다뿐만 아니라 뭐 잠을 안 자고 뭐 기계의 도움을 받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면이라는 과정은 되게 효율적인 과정이거든요. 여러분들 시간만 투자하면 나머지는 돈이 들 것도 없고 어차피 수면을 하면서 여러분들 얻는 혜택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뇌를 풀가동 하시려면 수면이라는 것들을 꼭 지키셔서 그 학습과 기억의 자동학습 그 메커니즘을 돌려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상황 마치겠습니다.